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1월 27일 자외선 차단 SPF를 허위로 기재해 팔아온 유명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식약처 집단 신고에 나선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월인 최다은 변호사는 모레 28일까지 집단 신고에 동참할 피해자 모집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식약처에 곧바로 집단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 SPF 지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유명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식약처 집단 신고 대응에 나선다는 지난 1월 27일 법률방송 보도입니다. 식약처 신고 대상에 오른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 에센스 SPF 50, 휘게 릴리프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 50 등 5개 회사 제품입니다. SPF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들도 그 지수를 속여서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잘못 표기했고 허위로 표기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유튜브 뉴스 영상엔 170개 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내가 가진 질환은 자외선으로 악화되는 병이라 병원 교수님도 선크림 강조를 엄청 하시는데 믿고 발랐는데 진짜 사기다. 되게 유명해서 믿고 많이 썼는데 배신감이 든다. 지금 당장만 해도 화장대에 선크림이 있는데 좋다고 광고 엄청 하더니 어이없네. 장난하나 불매운동 해야 한다 같은 비난과 성토의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송감이다.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보려고 제품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 판국에 나라 망신시키지 맙시다 같은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식약처 신고 참여자들이 많아야 업체들이 눈치를 볼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식약처 집단 신고 동참자를 모으고 있는 최다은 변호사가 오늘 법률방송에 이르면 다음 주 집단 신고서를 접수한다는 입장문을 전해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제품에 표시된 용량과 같은 정보는 소비자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지만 선크림 등에 표시된 SPF 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소비자는 SPF 지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섭취하여 몸에 이상 반응이 금방 나타나는 식품과 달리 화장품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 자료나 지수를 속이는 행위는 심각한 도덕적 해태라고 질타합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기능성 화장품이어서 나라에서 그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으려면 그 자료를 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했다고 했든지 아니면 했는데 불렸든지 자기가 막 조작한. 일단 기능에 대한 허위 표시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특정 제품과 피부에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민사소송의 한계를 설명하며 식약처 집단 신고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SPF 지수에 대해 영업자 판매자는 물론 관련 기관이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당 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말입니다. 화장품이 요즘 브랜드도 너무 많고 제품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요 표시된 내용이라던가 가격 측면에서 제품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신고 대상에 오른 업체 가운데 퓨리토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제조사를 통하지 않은 자체 시험을 통해 퓨리토 선크림의 SPF 지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토는 이에 책임 판매업자로서 제품에 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했으나 미흡했던 점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디어클레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외선 차단 지수 사안을 접하고 당황함을 느끼셨을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SPF 지수 확인을 위해 현재 클레어스의 SPF 관련 모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다수의 기관과 다양한 SPF 지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닥터자르트와 휘게, 라운드랩은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난 사람들을 통해 식약처 집단신고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은 모두 300명에 육박합니다. 집단신고 동참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모레 28일 자정까지 화난 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연초 제야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선거가 모두 끝난 가운데 오늘 5월과 6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올해 변협회장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가 법무사협회장 선거에도 최초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법무사협회장 선거 달라지는 점과 법무사협회장과 세무사의 회장 선거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가장 많은 5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던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해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당시 기호 4번 이종엽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결선 투표 투표율은 59.47%를 기록해 변협회원 10명 가운데 6명이 결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변협회장 선거 투표율이 통상 50%를 밑돌고 결선 투표에선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변협 안팎에선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의 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장 기표소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예정된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가 도입됩니다. 법무사협회는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무사협회장 선거투표는 한 달여 기간에 걸쳐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진 수기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일정 부분 지방회별로 일종의 파벌 싸움과 투표가 지루하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어 왔는데 모바일 투표의 도입으로 이런 선거운동과 양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는 러닝메이트 제도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는 협회장 후보와 함께 3명의 부협회장 후보가 동시에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 체제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회장과 3명의 부협회장, 모두 4명의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작 협회장에 대한 평가는 종종 뒤로 밀리는 경향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이번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부터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장 선거에 후보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서 공약 등 후보 본인의 역량이 더 크게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심은 출마자의 면면입니다. 이번 제22대 협회장 선거엔 김종현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이남철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등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함께 최대 직역단체인 법무사협회를 지난 2년간 무리 없이 이끌어온 현 최영승 협회장이 재선에 나설지도 협회 안팎에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직 협회장 프리미엄에 고른 지지세를 받고 있어 최영승 협회장의 재선 도전 여부가 이번 법무사협회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영승 협회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은 4월 20일이고 선거는 5월 중순경 치러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투표 방식과 일정은 다음 달 중순 구성이 완료되는 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전국 14,000여 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도 6월 중 치러집니다. 현재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을 지낸 김상현 세무사와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그리고 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출마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협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다 다자구도가 전망되는 가운데 후보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 간 합종 연행 등 물밑 협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협과 법무사 협회에 이어 세무사회도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할지도 관심입니다. 변협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전문 자격사 단체인 법무사협회와 세무사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부터 서서히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부부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무슨 상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해서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그런 사건인데요. 네. 즉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편과 아내가 2013년 7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아내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에서 체류를 했었고요. 2년 넘게 이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있는 퀘벡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주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주에서 지내다가 2015년 8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를 상대로 2015년 3월경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이제 최근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남편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뭡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건의 준거법이 뭐냐.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둘 다 캐나다 국적인데 그러면은 캐나다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것이냐. 이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이 있느냐.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 이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법원은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 판단은 먼저 그 국제재판과 관련해서 이 준거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캐나다법이라고 했어요. 네. 보면은 이제 국제사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제사법 39조에 보면 이혼에 관하여는 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37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라고 해서 1호가 바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바로 캐나다법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법이 이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법원은 보았고, 그와 관련해서 이 사건의 준거법인 캐나다법에 의해서 이제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의 그 이혼 청구가 캐나다법상의 이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네. 다시 말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게 항소심으로 가서 결론이 뒤바뀌게 됩니다. 네. 그 2심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거는 이미 파탄이 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혼 청구가 이거는 이혼 청구의 그 요건 사실이 충족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재산 분할 문제인데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원고 남편의 기여도가 80%이고 아내의 기여도가 20%이다. 라고 해서 80대 2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을 명을 했고 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아내가 동생으로부터 구입했었던 아파트, 그 다음에 아들 명의로 구입했었던 차량을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그 위자료와 관련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네. 항소심에서 굉장히 이 재산 분할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이 사건이 넘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내가 지금 이거 상고를 한 건데 지금 대법원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제 그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봤어요. 보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내린 그 판결의 취지가 뭐냐면 재판상 이혼과 같은 그런 사건에서 부부의 국적이나 주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를 함으로써 부부의 별거 상태가 형성되는 등의 그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형성이 됐고 함께 청구된 심지어 그 재산분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산분할 사건의 주 대상이 되는 그 분할 대상 재산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 네. 대한민국에 있는 그러한 재산을 이제 분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이 지금 이혼 청구 사건 간에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대한민국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진다. 이렇게 법원은 본 것이죠. 네. 지금 이번 좀 이 대법원 판결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합리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국제재판 관할 이런 어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비록 원고와 피고가 모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재산 분할이거든요. 네. 이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한 그런 분할 대상 재산이 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이 사건과 법원 사이에 어떤 대한민국 법원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판결은 기존의 판례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수긍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좀 앞으로 비슷한 유형 가사 사건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중이 토지 소유권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외적으로 특정한 종중 이름을 내걸고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제를 지내고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대외적 명칭이 없어도 종중 실체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렇게 인사조차 못한 채 법원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사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벌이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폐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